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보고 또다시 강제 해산 조치했습니다. 문화제를 주관한 노동단체는 문화제는 집회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고할 의무가 없다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외교부가 우리 외교 정책을 직설적으로 비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한중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관련 국민적 의혹이 너무 커서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놨습니다. 1987년 6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오전 명동성당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후원단체로 들어간 것을 이유로 오늘 행사에는 불참합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의혹 13가지 가운데 전 위원장의 개인에 대한 조치는 한 건과 함께 나머지 혐의도 모두 보고서에 담겼는데 전 위원장은 불법 공개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1박 2일 집회 등 불법 집회 혐의로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과 8일 사이 벨라루스에 시설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술 핵무기 배치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하는 등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당량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되는데 지역에 따라 강한 비가 쏟아지거나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된다는 예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은 유지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함께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혜 채용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내부 특별감사에서 고위직 간부가 자녀 채용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이 재작년 9월 초 가족 모임에서 자녀 A씨에게 서울시 선관위의 경력 채용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는데 공고보다 2주 이상 먼저 소식을 듣고 채용을 준비했을 거란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당시 면접에는 과거 신 상임위원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들어와 만점을 줬고 채용 전 평판을 조회하는 적격성 조사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신 상임위원이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내부 특별감사의 결론입니다. 이렇듯 선관위가 자체 감사에 나섰지만 셀프 조사 비판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일주일 만에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3시간여 경론 끝에 채용 비리 의혹에 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관위 감사 권한이 선관위와 감사원 둘 중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입장 그대로신 거죠? 네, 보도자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최근 7년 동안의 전현직 직원들 특혜 채용 승진 의혹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7년간의 특혜 채용, 승진 등 채용 비리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고 부당 임용 승진된 경우는 취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국정조사의 뜻을 모은 정치권도 세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시기 등을 놓고는 감사원 감사가 먼저라는 여당과 감사원의 감사 주장은 선관위 장악 의도라는 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와 관련해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서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뒤 이 같은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다만 감사의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관위의 부분 감사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의혹 13개 가운데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조치는 한 건이었는데 조사한 내용이 모두 여기에 담겼습니다. 전 위원장은 불법 공개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감사원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8일 만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한 전체 의혹은 모두 13가지. 이 가운데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조치는 한 건이었습니다. 갑질 직원에 대해 탄원서를 써준 혐의입니다. 감사원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주무부처장으로 부적절하며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면서 주의 처분했습니다. 주요 혐의로 알려진 근태불량 그리고 이해충돌 유권 해석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정무직인 점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확인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과 고충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 부당 처리 등 2건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처분했습니다.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수행비서에겐 해임을 요구했고 경력 채용 서류 전형 합격자 업무를 부당 처리한 직원은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등 7건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되자 전 위원장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본인에 대해 사무처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감사 결과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망신 주려고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면서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사무처 관련 직원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조직 정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비어있는 지역구를 채우는 작업이 시작됐는데 검사 공천설이 나돌았던 만큼 당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조강특위, 당의 지역 조직인 당원협의회를 개편하는 공식 기구인데 위원장이 공석인 이른바 사고당협을 채워 정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35곳의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아마 심의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 징계를 받은 태영호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인 강남 각과 노원병을 포함해 서울에만 8곳, 성남 분당을 등 경기 13곳을 비롯해 전국에 35곳이나 됩니다. 당협위원장이 되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빈 당협을 채우는 과정에서 지도부의 공천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내부를 다독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이나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공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라앉혀 결속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검사 공천하지 않겠느냐, 검사원 빼지 않겠느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고 여러분에게 장담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의 호언 장담을 놓고 당내에선 반신반의하며 감론을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밀실을 통해서 이렇게 영입이 되거나 하면 오히려 우리 선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걸 우리도 같이 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친박 감별사 이런 일이 중심에 뜨게 되면 그러면 거의 확실하게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총선을 염두에 둔 이른바 물갈이는 오는 10월쯤 예상되는 당무감사로 본격화할 걸로 보이는데 당내 비주류가 배제되는 경우엔 분란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에 휘둘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선거 날까지 모든 행보에 있어 능동적으로 판단해야 될 타이밍이 있으면 다 판단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김기현 대표가 조직 정비에 나선 것은 총선 공천 준비를 위한 신호탄을 쏜 걸로 해석됩니다. 선거를 10달 앞두고 여의도가 벌써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당내 여러 악재를 혁신위로 돌파하려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되레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9시간 만에 좌초된 혁신위원장 인선은 아무런 외부 영향 없이 이 대표가 자초한 일이라서 당내 계파 갈등의 골도 더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그리고 김남국 의원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초기,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나 관련 의혹 보도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가상자산도 전부 재산 신고 대상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요. 결국 초기 대응 부실로 비판을 받긴 했지만 검찰발 외풍에 단일 대우로 맞서자는 논리가 온전히 설득력을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9시간 만에 버려지고만 이래경 혁신위원장 카드는 이 대표 스스로 결단을 내린 일인 만큼 그 어떤 변명거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특히 당내에선 혁신위원장으로 추천을 받은 인사들의 명단이 있었고 이들에 대한 본격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래경 인선이 급작스럽게 결정돼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부실 검증의 소통 부족 논란까지 이 대표의 리더십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일단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적절한 수준의 유감 표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잠잠하던 이 대표 사퇴론도 재점화돼 친명 비명 간 경로는 난타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 엉망진창이라고 국민들께서 보실 정도이니까 무한정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방도로서 당대표직 사퇴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당내에 다선 중진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언론은 신나라 하는 것이죠. 몇 차례에 대한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으면은 좀 중징계도 할 필요가. 여기에 오는 24일 이낙연 전 총리의 귀국으로 당 분열의 원심력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혁신위원장 사태를 둘러싼 당내 비판이 터져나오며 이 대표를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심리적 분당 상태를 이 대표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또 차기 혁신위원장으로 누구를 내세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발표한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을 두고 KBS 사장이 사퇴 카드까지 꺼내며 맞서고 있습니다. 분리징수를 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라는 우려와 함께 콘텐츠 경쟁력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대통령실은 전기요금과 함께 내던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 방침을 발표하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수신료는 사실상 세금과 같고 시청자의 수신료 납부 선택권이 무시됐다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다수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에 KBS는 사장 사퇴 카드로 맞대응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면 즉각 사장직에서 내려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별도 비용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불합리와 문제점을 감수하면서까지 분리징수를 추진해야 할 만큼 중대하고도 긴급한 사유나 실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실제로 공영방송 수신료를 개별 징수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 25만 원, 독일 28만 원, 일본은 14만 원 등으로 우리나라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징수 방식을 떠나 방만 운영을 개선하고 OTT에 밀려 뒤처지는 KBS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떻게 개혁할 건가를 논의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분리징수안 갖고 KBS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분리징수를 하더라도 공영방송 예산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 부담을 더는 데는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아들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시 하나고등학교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피해자와 화해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지침과 법률, 그리고 교육당국의 판단은 어떻게 돼 있는지 부장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2012년 하나고등학교가 이 사건을 알고 나서 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즉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은 학폭위를 개최해야 됩니다. 개최했습니까? 학폭이 3월 말에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요. 개최했습니까? 학폭위를 개최하진 않았습니다. 안 했죠? 예. 학교 측이 언급한 2012년 3월 말이 어떤 시점이었을까? 국무총리가 학교폭력을 엄단하겠다는 범정부 합동대책을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2012년 3월부터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기재된 내용은 상급 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강제전학 조치가 결정되고 이게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았다면 대학 진학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가해 행위가 있었던 1학년 재학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져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자신은 어떤 외압도 가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교육과기술부에 학교폭력 사안 대응 기본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침에는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학교 안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그 즉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진 상황에 대한 지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을 2학년 때 피해 학생들이 먼저 상담을 요청해 학교가 알게 된 것이어서 같은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당시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3명인데 이 특보가 화해했다고 주장한 건 1명입니다. 지난 2015년 특별감사에 나선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 종결한 것이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끼리 화해를 하거나 담임의 정결로서 학폭위에 회부를 하지 않고 종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예, 학폭위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안이 가볍더라도 화해가 됐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법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당시 하나고 학폭위 책임자인 교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고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교육청의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동관 특보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교내에서 제기되자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징계를 늦춰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공직을 떠나 압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관 특보. 이듬해부터 2010년까지는 홍보수석으로서 언론정책을 지휘했습니다. 2011년에는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1년 3월 청와대 근무 시절. 피해 학생들의 진술로 학교가 알게 된 2012년 3월은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나온 뒤였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결국 2달 뒤 전학을 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 특보는 하나고등학교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학기 말까지만 있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내가 그걸 알아볼게. 그리고 교장한테 뭐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학기 말까지 전학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김 이사장이 하나고 교장을 통해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특보도 통화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어찌 된 일인지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서 학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건데 전학을 늦춰달라고 이사장에게 요청한 것이 맞는지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특보는 입장문에서 아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 1학기가 끝난 뒤에 전학 조치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수용했다고만 밝혔습니다. 당시 공직을 떠난 민간인 신분이라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 이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될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내놓은 해명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하나고등학교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하나고는 2012년 이 특보 아들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학생선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관련 자료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장 차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있었던 싱하이밍 대사의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싱 대사의 발언이 외교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한중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말하며 싱 대사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홈페이지에 싱 대사 발언과 한국의 항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사안을 균형감 있게 보고 한중 관계의 안정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오르면서 부동산이 이제 바닥을 쳤다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해서 이른바 부동산 바닥론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합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3,800여 가구에 이르는 마포구 아현동 대단지 아파트.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6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올해 초 14억 원대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2억 원 이상 오른 것입니다. 집주인들은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매물을 내놓았다가 회수하기도 합니다. 14억 5천에 나왔던 것도 있으니까 2억 정도? 최근에는 이제 보류를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좋은 입지나 뭐 좋은 그런 컨디션인 거는 조금 보류를 좀 했다가 안정적인 가격으로 바꿔서 매수하고 싶으신 거죠. 이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남 3구는 물론 마포와 용산, 동작구 등의 오름세에 힘입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집값이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모든 지표가 완벽하면 그건 이제 대세 상승기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표들이 혼조된 시기에서 어느 지표들이 좀 더 방향성을 가깝게 갖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 찍은 걸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의 낙폭이 줄어드는 정도의 혼조세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추세적인 가격 상승은 기준금리 인하를 동반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두고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기에 부동산 시장 바닥론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고 특히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과 역전세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저점 탈출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금리의 향방과 경기 침체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집 사려고 은행 대출 받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한동안 높은 금리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 데다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분석이 많아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나 싶더니 석 달 만에 다시 몸집을 불리기 시작한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잔액은 4조 2천억 원 늘어난 1,056조 4천억 원. 4월 증가폭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초 주택 거래량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인 데 따른 겁니다. 통상 주택 매매 계약 후에 주택담보대출 실행까지 한 2-3달 정도 시차가 있는데 금년 2-3월에 늘어난 주택 매매 거래 영향이 금년 5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경우입니다. 올해 말까지 고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집을 담보로 부채를 늘렸다가 자칫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과 괴리돼 여전히 고평가됐다며 최근 가계부채가 늘면서 부채 축소가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줄이 막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할 뿐 아니라 추가 집값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전성이랄까요? 이거는 이어간다는 게 아마 기조인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일부 이제 숨통트기 차원에서 DSR이라든지 이런 걸 약간 완화한다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정부로서는 부동산 경기도 살려야 하고 가계대출도 관리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달 해외 입양인에 대한 입양기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부당한 일을 조사해달라는 입양인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영 기자입니다. 40여 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신송혁 씨. 정부와 입양기관 볼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법 해외 입양을 관리하고 주도하고 계획하고 용인해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을 시작한 지 올해로 70년. 공식 집계된 입양아 수만 16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입양 과정의 서류 조작과 사후 관리 부실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입양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교수인 에바 호프만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입양 서류에 적힌 대로 자신을 고아로 생각하며 5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성인이 되고 난 뒤 친부모 이름이 적힌 진짜 호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양 서류가 조작됐다며 덴마크와 한국 정부에 조사를 신청한 이유입니다. I have two hojoks. That's correct. I have my real hojok, my family hojok that my brother registered and my father registered me with, and then I have the forged hojok, yes, for international adoption. 에바 씨를 포함해 진실화훼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해외 입양인은 지금까지 모두 370여 명. 입양 대상국도 덴마크와 미국, 스웨덴 등 11개국에 이릅니다. 지난해 공식 조사를 시작한 위원회는 지난 8일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입양 기관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은 없었는지 함께 조사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국가라든지 법제도의 허술함 또는 아니면 묵인, 용인 이런 부분도 이제 조사를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외 입양 70년을 맞아 YTN 기획탐사팀은 지난 입양 과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특히 국가기록원 자료 등을 분석해 당시 정부가 입양기관 관리에 소홀했음은 물론 입양 과정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외 입양을 추진해온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탐사 보고서 기록,
해외 입양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오늘 밤과 내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날이 최근 더워지면서 태풍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소방당국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포 한 대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1분 만에 7만 5천 리터의 소화용수를 최대 140m까지 방수가 가능한 소화 장비입니다. 대용량 포는 반경 2km 안에 있는 강이나 바닷물을 직접 끌어올려 방수할 수 있어서 유류 저장 탱크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이 대형 화재에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된 곳에서 호수로 분당 45톤의 물을 퍼올릴 수 있어 수해 현장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수 지역을 고인 물을 펌프를 이용해서 가압을 해서 피해가 덜한 태화강이나 그런 곳으로 방류를 해서 침수를 막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방은 상습 침수 지역인 태화시장에 지난해 태풍 흰남노가 닥쳤을 때도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을 동원했습니다. 태화시장이 침수되면 대용량 방사포가 태화시장에 물을 끌어와 태화강으로 방수합니다. 매년 태풍 때마다 물바다가 되진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태화시장의 상인들. 수해 피해를 덜어줄 고지 배수터널과 통합 배수 펌프장이 올해도 완공이 어려운 가운데 대용량 방사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충북 청주 도심에서 최근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낡은 하수관 때문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도심의 한 도로, 한 배수구 근처에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이곳에 지름과 깊이가 각각 1m 크기의 싱크홀이 확인된 건 지난 6일 오후 2시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생긴 구멍에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싱크홀이 생긴 건가 본데 이거 여름이 되니까 이제 얼른 여기를 정비를 좀 했으면 싶은 거지 뭐. 6년 전 승용차 앞바퀴가 빠질 정도의 싱크홀이 생겼던 청주 도심의 또 다른 도로입니다. 현재는 복구 작업이 완료된 상태지만 아스팔트가 내려앉는 현상이 눈에 띄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하죠.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도 빠질까 봐 그전에도 빠져갖고. 이처럼 도로에 생기는 싱크홀은 주로 노후된 지하 상하수도 간에서 새는 물이 원인인데 최근 5년간 청주 지역에서 발생한 깊이 1m,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싱크홀 가운데 88%가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싱크홀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공간 통합 지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 고도화되지 않아 현장에선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네, 시작 단계인 것도 그렇고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사실은 이 집안 침하나 이런 것들은 이게 원인 자체를 잘 분석해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청주시는 7개 권역으로 나눠 35km가량 하수관로 보수나 신설 등 정비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체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주시에 한 1,330km 정도 지금 하수관로가 설치가 돼 있는 지금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 복구에만 급급한 사후 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로 백령도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고 재난 문자를 받은 서울 시민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생존 배낭에도 관심이 높아졌는데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해봤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쏜 날 새벽, 서울시가 오발령한 경계 경보에 시민들은 실제로 대피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집에 들어온 상태였는데 막 경계 경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집에서 막 생수 같은 거 챙기고. 발사체가 서해 먼바다에 떨어지면서 경계 경보는 한바탕 소동으로 마무리됐지만 산불, 수해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은 종종 일어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시에 챙겨나갈 수 있는 생존 배낭을 미리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후 골든타임인 72시간, 즉 3일을 버틸 수 있는 물건을 준비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건들은 근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담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식은 유통기한이 길고 잘 부패하지 않는 통조림과 열량이 높은 에너지바, 고열량 크래커 등을 위주로 챙겨야 합니다. 반수에 대비해 물티슈 등 위생용품도 충분히 챙겨야 하고 정전에 대비한 양초와 손전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칼 등을 담아야 합니다. 반창고와 소독약 같은 응급 처치용품과 상비약도 담고 재난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 배터리와 충전기도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짐을 챙기면 무거워서 역효과가 생기니 생존에 필요한 물품 중심으로 담고 음식 유통기한과 전자기기 작동 여부는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챙긴 가방은 언제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현관 옆 신발장 등에 보관하고 자동차 안, 직장처럼 여러 곳에 놓아두면 원활한 대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TV나 극장보다는 OTT에서 공개하는 일이 많습니다. 병원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의학 다큐멘터리가 OTT에 공개돼 화제인데요. 정부가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를 5년 안에 3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병원을 알리려는 홍보의 모습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근무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랑의 꽃씨를 뿌리고 떠나십니다. 한가 국민의 명복을 빕니다. 간 이식 수술 직전 의료진들이 기증자를 추모합니다. 연기가 아닌 실제 상황인 이 영상은 연세 의료원이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병도 오래되셨고 혈관도 사이즈도 작고 영양 상태도 별로 안 좋으시고 그래서 걱정이 앞섭니다. 이식외과, 심장내과, 간담체외과 등 병원 안 다양한 현장을 1년 넘게 찍었습니다. 영양팀, 시설관리팀 등까지 등장인원만 수백 명이고 기존 방송은 다루기 힘든 수위 높은 수술실 화면까지 리얼하게 담았습니다. 병원이 유명 감독과 함께 다큐를 만들어 OTT로 공개한 건 국내선 처음이고 해외에서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병원 직원들한테는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될 거고요.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중들은 또 위로를 얻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악으로 편곡한 인기 뮤지컬 넘버가 울려 퍼지는 곳은 병원 로비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힐링 콘서트를 100회 넘게 열어온 이 병원은 최근 유명 화가가 현장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코로나19 종식 기념 퍼포먼스까지 선보였습니다. 온라인 채널은 이미 병원을 알리는 주요 수단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영상을 만들어 의학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동영상 조회수가 합계 2억 회가 넘고 구독자가 10만이 넘는 병원도 4곳이나 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 명이 한국을 찾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자 간소화 등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K-팝과 드라마 등 이른바 K-컬처를 K-메디컬 홍보에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못지않은 병원들의 튀는 홍보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활동했던 의병장 충장공 김덕령 장군에게서 따온 충장로는 지난 1970, 80년대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시 확장으로 공동화가 심해지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는데 청년과 문화로 활력 넘치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닻을 올렸습니다. 김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래된 가게가 즐비한 광주 충장로입니다. 옛 간장 공장 앞들에서 흥겨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우리나라의 원조 개그맨도 충장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똑같이 치마를 한번 입고 오게 한다든가, 남자도 다 치마 입고 구청장님도 위원님도 전부 다 치마 입고 나와서 하루 놀면 훨씬 재미나는 동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으로 변신한 복화문화예술 플랫폼 충장 22가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전시와 공연, 교육과 창작 레지던시를 뼈대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공연 프로그램은 10월 달까지 또는 이제 12월까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공연 하나 하고 거리에서 버스킹을 매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이곳 공간에서 청춘을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심 공동화로 비어있던 점포 20여 곳은 자치단체가 지원에 나서면서 청년 창업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충장로의 빈 상가에 들어가서 지금 2층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상가 안에서 꽃 플라워 레슨도 하고 있고 식물, 생화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장인들 가게와 청년 창업 점포, 갖가지 문화 공연과 전시 등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충장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 청년들의 창업 그리고 이 청년들의 문화 복합 공간을 연결해서 이 거리가 청년들로 북적거리는 청년들이 찾아드는 그런 상권으로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광주 충장로에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주말 감액 파티, 7월 7석 만남의 날 등 1년 내내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어제 동지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공격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추문과 형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은 트럼프에 맞서는 후보들이 벌써 10명에 이르면서 공화당 경선이 일찌감치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대선 출마 일성으로 임기를 함께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에 불복했던 2021년 1월 의회 난입 사태의 책임을 거론하며 트럼프는 출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On that fateful day, President Trump's words were reckless. They endangered my family and everyone at the Capitol. That on that day, President Trump also demanded that I choose between him and the Constitution. 그는 유권자들도 이제 같은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때 헌법을 선택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한때 함께 일했던 대통령을 상대로 대선 도전장을 내민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대선 후보는 10명을 약간 넘었습니다. 온갖 추문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가장 높은 트럼프를 추격 중인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후보의 지지율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As a Florida resident, he didn't give an answer about would you have signed the heartbeat bill that Florida did. 지지율이 1%를 넘는 후보는 펜스 전 부통령 외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팀 스콧 연방 상원 의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와스와미 정도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는 모두 17명이 나섰던 2020년 대선 때보다는 아직 적은 편입니다. 독주하는 트럼프에 다수가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공화당 경선은 일찌감치 막이 올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10에서 70mm, 남부에도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별로 강우량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밤에 비가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1.5도, 부산이 21.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곳곳에 소나기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